카메라는 일본의 전유물이자 마지막 남은 일본의 자존심 같은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의류, 자동차, 여행업계, 그리고 드디어 카메라 업계까지도 불매운동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상점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데요. 페페TV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유튜브 레볼루션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으로 국내에 슬고 있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악재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주도하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고도화에 한일 경제 분쟁까지 겹치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 숭례문 오거리와 남대문 시장 사이 코너길에 몰려있는 15개 남짓되는 카메라 매장들은 대부분 소니, 니콘, 캐논 등 일본 브랜드의 이름을 간판에 달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시장 입구와는 달리 카메라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이 있는 매장은 두세 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리빙파크 2층에 밀집된 일본 카메라 매장들도 마찬가지로 한산했습니다.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지만 카메라 매장 전체에 손님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은 외국인 손님이었습니다. 카메라 매장 직원들은 작년 여름에 비해 매출이 40% 줄었다면서 사장님들끼리 만나면 늘 우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 업체 사장들은 요즘 장사 어떠냐는 질문에 카메라 시장의 성수기로 볼 수 있는 7월부터 나타난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온라인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의 관계자는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이 6월만 해도 전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7월에는 10%, 8월에는 14%로 각각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성수기인 여름철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매출 감소는 처음이라면서 있으면 나도 국산 제품으로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카메라 시장에서 대체제를 구하기 마땅하지 않은 현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대체제가 없어 아예 구매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찾고 있던 사람들은 당장 구매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카메라 시장이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이유가 일본 브랜드에 대한 대체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캐논, 니콘, 소니, 후지필름, 몰림푸스 등 일본 브랜드는 지난해 세계에서 팔린 카메라 시장의 85.2%를 점유했습니다. 일본 카메라의 점유율이 높은 탓에 일본 제품 보이콧이 아예 카메라 자체 불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디지털 카메라 브랜드로 유일했던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이 사업을 접으면서 대체할 만한 국산 제품이 없습니다. 한국 제품을 찾는 손님이 있는데 제품이 6년 전 모델이라고 하니까 결국 캐논의 신제품을 사갔다며 대체제가 마땅치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독일의 라이카, 스웨덴의 하셀블라드 등 다른 나라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일본 제품보다 비싸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엄두를 내기 힘들다는 게 소비자들의 입장입니다. 영상업계 관계자들은 업계에서도 불매운동을 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일본 브랜드를 대체할 제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불매운동을 권장하며 일제 대체 제품을 추천해주는 노노재팬 사이트에서도 캐논과 니콘은 대체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일본 카메라 업체들은 일제 불매운동에 영향을 묻는 질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니 코리아 관계자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중립의 태도를 고수하고자 노력한다며 신제품 프로모션 행사 개최 여부 등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캐논 코리아 컨슈마이징 관계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편이지만 올해는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내부적 이슈에 의한 것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카메라 업계는 한국에서의 불매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 소비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조차 카메라 사업에서 수익성의 문제로 사업을 접은 상황인지라 고노다로 일본 방위성이 캐논과 니콘 카메라를 쓰는 기자들을 향해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인 것이 한국인들로서는 더욱 약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대한민국은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 조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대상 수출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서 공식 시작합니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합니다.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여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 사항 3가지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애국 대우 의무의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출 제한 조치의 설정, 유지, 금지 의무도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 허가도 금지했습니다. 또 정부는 일본 조치가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일본의 한국 대상 백색 국가제에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습니다. 제도만 변경됐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각 지자체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10일 도내 각급 학교가 보유한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인식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명단을 근거로 284개 전범기업에서 만든 20만원 이상의 비품에 전범기업 제품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감은 산하기관 각급 학교의 전범기업 제품 보유 사용 실태를 조사해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빔 프로젝터, 캠코더, 프린터, 복사기 등의 제품이 해당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가 관제민족주의라는 비판이 밑따르면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반일 여론을 계기로 다시 발의됐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도 발의돼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위법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이 세계무역기구 정부 조달협정 중 4조 비차별 조항과 지방계약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관한 문제라서 의견 개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한국 정부나 시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불매운동들은 실효성을 떠나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일본 제품의 수입에 관한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우선적으로 방사능이 가장 우려되는 석탄재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여러 폐기물 가운데 석탄재는 100% 일본산입니다. 방사능 걱정이 당연히 따르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서 전량을 모두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강원도 동해안에 아시안 피닉스호가 입항했습니다. 이 배에는 일본 교토부에 있는 마이즈루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석탄재는 시멘트의 원료로 쓰입니다. 이전에 석 달에 한 번 서류 중심으로 검사를 했던 데 이어서 앞으로는 석탄재를 수입할 때마다 정부가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시료는 환경부의 간이 측정 검사를 거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검사를 받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시료를 보내고 검사해서 성적서를 발급받기까지 한 열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절차는 이전보다 일주일 넘게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국내산 석탄재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석탄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일본에서 불매운동이 있는 등 후폭풍이 커지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판을 시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의 반발은 물론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일각에서 한국에게 잘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마이니치 신문이 징용공 대응 촉구 의도라는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마이니치는 먼저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불매운동도 일어났다면서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면서 오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당황하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신문은 또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일본 젊은이 사이에서 한류 붐이 일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를 희망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니들이 잘해야 희망적이죠. 그따위로 하면서 희망을 논합니까?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오늘도 이렇게 영상 편지를 써봅니다. 아베씨, 올림픽 준비 잘 돼가시죠? 열심히 해주세요. 다 된 올림픽에 방사능 뿌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방금 만든 말이거든요. 신선한 후쿠시마 농산물로 건강 유지하시고요. 우리나라 쪽으로는 농수산물 수출 빨리 규제해주세요. 방사능은 자국 내에서 해결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현재까지도 한국은 세계에서 대처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요즘 뉴질랜드가 코로나 속 천국이라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과 확진 환자의 수를 비교하는 건데요.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낮고 사실상 자연에 가까운 뉴질랜드를 대도시가 즐비한 한국과 비교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백신 계약 문제일 겁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8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굳이 정은경 청장을 포함시킨 이유는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이 높아진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 청장은 출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 측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이 늦어진 점을 들어 정부가 백신 확보 노력에 소홀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죠. 지난 가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전문기관들이 많이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백신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늦은 대처를 비판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야당은 백신 늑장 구매의 이유가 무엇인지 캐물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정부의 혼선이 있었는지, 정은경 청장이 잘못한 건지, 청와대가 잘못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걸까요? 사태가 모두 해결되고 난 뒤에 책임을 물어야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야당 측은 정부를 상대로 백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압박하겠다며 5천만 국민이 뒤에 있는데 국가가 제약회사와 계약하면서 비밀 협약 조항을 준다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 국가 차원의 계약 내용을 일일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 사업에는 기밀이 존재하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야 국가라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정부를 적극 지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19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문제는 야당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무엇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은 백신의 안전한 공급에 초점을 맞춰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당 측이 백신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조성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백신을 무조건 빠르게 들여와서 빠르게 맞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한국은 한때 신규 환자가 10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세로 들어섰고 오늘은 600명대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확실한 검토 없이 백신을 접종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백신을 접종하라고 해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단 면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백신 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보관, 유통, 접종에 이를 때까지의 체계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옆 나라 일본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이제 하루 확진 환자가 6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설국수가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포했죠. 일본 열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은경 청장 같은 인재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한국을 부러워했습니다. 백신을 한국보다 조금 일찍 확보했다고 사태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방역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의 하나는 가짜뉴스로 인한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입니다.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잘 설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외에도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간 형평성 문제와 공공부문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우선 예방접종의 경우 금년 1분기 6월부터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합니다. 우선접종 대상자는 최근 집단 감염에 잇따르고 있는 요양시설의 고령층 입소자와 의료진 등입니다. 이런 속도면 다른 선진국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미국도 현재 의료 종사자 및 관련자 위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까지 맞으려면 여름은 되어야 합니다. 옆 나라 일본의 사정도 마찬가지죠.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에도 착수해 40일 안에 품목 허가를 승인할 방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과 브라질에서 수행한 임상 1상에서 3상 자료를 심사한 뒤 본사 제품과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한 백신의 품질까지 비교할 계획입니다. 영국에서는 첫 접종이 시작됐는데 국내 승인에 앞서 한 달 이상 효과와 부작용 발생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입니다.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이미 시작한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지난 7일 1일 신규 사망자가 1162명으로 죽게 되며 사태 발생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4단계나 5단계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나라가 완전히 멈춰서는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극명한 비교가 되죠.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2분기에는 얀센, 3분기에는 화이자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백신의 안정적 접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도 8일 출범됩니다. 단장은 정은경 청장입니다. 현재 선 구매 계약이 완료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입니다. 이외에도 백신 공동구매 국제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도 1000만 명분의 물량이 들어온다는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정은경 청장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모든 상황들을 조율해 업종 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백신 저온 유통 준비 등을 포함해 최대한 접종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신뢰도에 대해서는 범부처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한 예방접종 추진단을 통해서 확고히 하겠습니다. 추진단에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더 투명하게 대처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초기부터 가장 투명하게 사태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 시점에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안일하게 비판만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은경 청장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